자, 시험이 정말 코앞입니다. 지금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이거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한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딱 좋아한다 하는 핵심 포인트들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그냥 답만 외우는 시간이 절대 아니고요. 이 숫자는 왜 나왔을까? 이 규정은 왜 생겼을까? 그 근본 원리를 파헤쳐서요. 시험장에서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도로의 정의입니다. 모든 위험물 시설은 어딘가에 위치해야 하잖아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아무 길이나 도로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도로법상 도로, 항만법상 도로, 사도법상 사도 이런 앞에 3가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네, 그건 그냥 법 이름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건 4번째입니다. 일반 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m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곳. 여기서 수험생을 함정에 빠뜨리는 포인트가 바로 너비 2m 이상 이거죠.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하필 2m일까요?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소방차 같은 긴급 차량이 최소한으로 진입할 수 있는 폭, 이걸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랑 직결된 기준인 거죠. 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이상을 미만으로 슬쩍 바꾸거나 2m를 3m로 바꿔서 오답을 만들죠. 너비 2m 그리고 이상, 이 두 단어를 머리에 각인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아예 허가의 첫 단추부터 못 꿰는 셈이죠. 자, 그럼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탱크 용적 산정 기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산수 문제 같은데 개념을 모르면 틀리기 쉽습니다. 탱크의 용량이라는 게요. 그렇죠. 이게 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물리적인 크기, 즉 내용적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이걸 저는 맥주잔에 비유하면 아주 쉽더라고요. 잔의 맨 꼭대기까지의 부피가 내용적이라면 우리가 거품 때문에 실제로 따르는 그 맥주의 양이 탱크의 용량인 셈이죠. 그 위에 남겨두는 빈 공간, 즉 거품이 차지하는 공간이 바로 공간 용적이고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위험물 탱크에서 이 공간 용적이 반드시 필요한 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액체가 팽창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압력을 흡수하고 넘치는 걸 방지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전체 공간에서 비워둬야 하는 공간을 뺀 값, 즉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 빼기 공간 용적입니다. 빼기, 더하기나 곱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시험에서 이걸 바꿔놓으면 방금 그 맥주잔의 거품을 떠올리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설을 짓기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죠. 특히 지하에 탱크를 묻는 경우 이거 완공검사를 언제 받아야 할까요? 세 번째 주제, 완공검사 신청 시기입니다. 이건 뭐랄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검사관이 탱크의 상태, 용접 부위라던가 방식 처리 이런 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그런데 흙으로 다 덮어버린 다음에 자, 검사해주세요 하면 황당하겠죠. 땅속을 투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하, 말이 안 되죠. 네, 따라서 모든 검사는 되돌릴 수 없는 공정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하 탱크의 경우는 그 시점이 바로 매설하기 전이 되는 거죠. 그럼 이동 탱크 저장소, 그러니까 탱크로리 같은 경우는요? 그건 이제 완공된 후에 그걸 항상 세워둘 주차 공간, 즉 상치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검사를 받습니다. 배관을 땅에 묻는 경우도 똑같아요. 매몰하기 직전에 받고요. 결국 핵심은 검사가 불가능해지기 직전이라는 이 원리 하나네요. 이 원리만 이해하면 각 시설별 시점을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유추가 가능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설이 지어졌고 위험물이 들어왔습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이면 이게 꽤 많은 양이거든요. 이때부터는 화재 위험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 경보 설비입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이야 하고 알려주는 장치들이죠. 네, 법에서는 총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비상경보 설비, 확성장치,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 여기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오답 보기, 무선통신 보조 설비. 맞습니다. 이게 이름만 들으면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경보 설비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건 불이 난 걸 알려주는 장치가 아니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무전이 잘 안 터지는 지하 같은 곳에서 원활하게 통신하도록 돕는 이건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아, 목적이 완전히 다르군요. 네, 경보 설비는 초기 감지 및 전파가 목적이고 소화 활동 설비는 진압 활동 지원이 목적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저 5가지 종류를 외우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목적을 이해하는 게 암기의 지름길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5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유취급소, 우리가 흔히 아는 주유소의 피난 설비 기준입니다. 모든 주유소에 피난 설비를 다 설치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주유소 사무실에 직원 몇 명 근무하는 거랑 2층 전체가 막 대형 카페나 레스토랑인 경우는 위험 수준이 다를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법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여서 화재 시에 대피가 복잡해질 수 있는 공간에만 피난 설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건축물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아, 여기서 2가지를 기억해야겠네요. 첫째는 왜 2층 이상인가? 네, 그렇죠. 1층은 화재가 나도 창문이나 문으로 바로 탈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하지만 2층부터는 계단이나 별도의 피난기구가 없으면 고립될 수 있죠. 그리고 2번째는 왜 하필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인가? 네, 이곳들은 시설이 익숙하지 않은 일반 방문객들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직원들만 있는 사무실하고는 대피의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죠. 그렇군요. 결국 법규는 가장 취약한 상황, 그러니까 지리에 어두운 일반인이 2층 이상 공간에 모여 있을 때를 대비하는 거군요. 와, 이렇게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냥 외울 때보다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 이제 시설 운영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주제, 정기점검 횟수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데요. 그래서 더 헷갈리기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연 1회 이상입니다. 맞아요. 시험지에는 뭐 월 1회, 분기별 1회, 반기별 1회, 막 온갖 그럴듯한 보기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위험물 시설의 정기 점검은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전체적으로 훑어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잦으면 부담이 되고 또 너무 뜸하면 위험하니까 그 절충선으로 연 1회 이상을 법으로 정해둔 겁니다. 이건 그냥 공식처럼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반적인 정기점검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정밀하고 까다로운 점검이 있습니다. 7번째 주제, 특정 5개 탱크 저장소의 구조 안전 점검입니다. 아,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대상은 최대 수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아주 거대한 액체 위험물 탱크인데요. 완공검사 합격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에 첫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2년이요? 굉장히 긴 시간이네요. 왜 이렇게 주기가 길고 또 왜 하필 12년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자동차 정기검사랑 엔진 오버홀의 차이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연 1회 점검이 타이어 공기압 체크 같은 일상적인 관리라면 이 구조 안전 점검은 10년 이상 운행한 차의 엔진이랑 프레임 자체를 분해해서 검사하는 수준의 정밀 진단이거든요. 아, 거대한 금속 탱크는 10년 이상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 누적이나 부식, 집안 침하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년은 이런 잠재적 위험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는 일종의 공학적인 기준인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12년마다 탱크의 건강검진이 아니라 정밀 종합검진을 받는 거군요. 그리고 50만 리터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한 건 그 정도 규모의 탱크가 터졌을 때의 사회적 재앙 수준을 고려한 거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중요한 점검의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할까요? 8번째 주제, 정기점검의 기준 고시권한자입니다. 이런 법규 문제에서는 항상 누가 그 권한을 갖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산의 탱크랑 서울의 탱크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다르다면 말이 안 되니까요.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사안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바로 소방청장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소방청장입니다. 위험물 안전에 관한 전국의 표준을 정하고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소방청장이 기술상의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아, 시험에서 권한자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 업무가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가 아니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가 이걸 먼저 따져보면 정답을 찾기 쉽겠네요. 아주 좋은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점검을 했으면 기록을 남겨야겠죠. 9번째 주제는 점검 기록의 보존 기간입니다. 아, 방금 이야기한 2가지 점검,
그러니까 일반 정기 점검이랑 5개 탱크 구조 안전 점검 이 두 가지가 중요도만큼이나 기록 보존 기간도 차이가 크겠네요. 네, 아주 큽니다. 일반 정기 점검 기록은 3년간 보존합니다. 최근 3년간의 점검 이력을 통해서 시설의 관리 상태나 문제점의 추이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죠. 하지만 12년마다 하는 구조 안전 점검 기록은 다릅니다. 이건 탱크의 수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력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다음 점검 때 12년 전의 상태랑 비교해야 의미가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2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25년이요? 와, 거의 한 세대인데 정말 기네요. 결국 12년 주기로 최소 2번의 점검 기록이 누적돼서 비교될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한 거군요. 3년과 25년, 이 두 숫자의 차이는 점검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헷갈리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이제 10번째 주제입니다.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 대상입니다. 사류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소는 자체 소방차랑 소방대원을 갖춘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합니다. 일종의 사내 119죠. 네, 하지만 모든 곳에 이걸 요구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겠죠.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일반 취급소 중에서요. 보일러나 버너처럼 위험물을 연료로 그냥 태워 없애는, 즉 소비하는 시설이 대표적입니다. 저장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훨씬 크지 이미 연소장치에 들어가서 타고 있는 연료 자체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또 이동 저장 탱크, 즉 탱크로리에 기름을 채우는 시설도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대량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최종 단계에서 소비하거나 단순히 주입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자체 소방대라는 과도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군요. 합리적인 규제네요. 다음은 11번째 주제입니다. 시설을 한번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죠. 쓰다 보면 노후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건 그냥 신고만 하면 되지만 어떤 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할 만큼 중요한 변경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탱크의 노즐이나 맨홀의 지름이라고요. 근데 맨홀 크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허가까지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중요합니다. 만약 맨홀의 지름이 250mm를 초과하는 것으로 교체한다면 이건 단순 부품 교체가 아니라 시설의 구조를 바꾸는 행위로 봅니다. 250mm면 약 25cm인데 사람 머리가 드나들 수 있는 꽤 큰 구멍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이 구멍이 커진다는 건 평소에는 괜찮지만 사고 시에 위험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유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또 내부 작업 시에 가연성 증기가 대량으로 방출될 위험도 커지고요. 아, 단순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크기 변화가 잠재적인 위험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이군요. 250mm 초과라는 숫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임계점으로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시설 외부로 눈을 돌려보죠. 12번째 주제, 바로 안전거리입니다. 내 시설이 아무리 안전해도 주변에 병원이나 학교, 문화재가 있다면 더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법으로 최소 이격거리를 정해놓은 거고요. 네, 이건 시험 단골 문제죠. 특히 지정문화재와의 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병원이나 학교, 극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과는 30m 이상, 고압가스 시설과는 2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국보나 보물 같은 지정문화재와는 가장 먼 거리인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원이나 학교는 불이 나도 다시 지을 수 있지만 한번 불타버린 숭례문은 영원히 복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가치에 대해서는 법이 가장 엄격한 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50m라는 거리가 바로 그 대체 불가능성의 무게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거리랑 헷갈리는 개념이 또 있어요. 13번째 주제, 보유공지입니다. 둘 다 빈 땅을 확보하는 건데 뭐가 다른가요? 아하, 아주 좋은 질문이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안전거리는 내 시설과 외부의 다른 건물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웃과의 거리죠. 반면에 보유공지는 내 시설 부지 안에서 위험물 설비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빈 땅입니다. 이건 우리 집 마당 같은 개념이에요. 아, 그럼 목적이 다르겠군요. 안전거리는 외부로 피해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함이라면 보유공지는요? 보유공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바로 옆 건물로 불이 옮겨 붙는 걸 막는 연소 확대 방지 완충지대. 그리고 둘째, 소방차가 들어와서 화재를 진압하고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확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그 너비 기준도 다르겠네요. 네, 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를 취급하면 3m 이상, 10배를 초과하면 위험성이 커지니까 더 넓은 5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14번째, 표지 및 게시판 기준입니다. 위험물 시설에는 누가 봐도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붙여야 하죠. 이때 색깔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제4류 위험물, 즉 인화성 액체가 있는 곳에 화기염금 게시판은 불의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 적색 바탕의 백색 문자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물과 만나면 위험한 물질을 붙이는 물기염금 게시판은요, 물을 연상시키는 청색 바탕의 백색 문자를 사용하죠. 아, 색깔만 보고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맞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글자를 읽을 경황이 없을 때 색탈만 보고도 직관적으로 위험의 종류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시각적인 약속입니다. 와, 결국 모든 규정의 색깔, 숫자, 거리에는 다 그럴듯한 이유가 숨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도로의 너비 2m부터 게시판의 붉은색까지 모든 규정은 과거의 수많은 사고 데이터와 안전공학의 원리가 녹아있는 결과물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면 암기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네, 오늘 14개의 핵심 포인트를 그 배경과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제 시험장에서 보기를 보는 순간 단순히 외웠던 지식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 대화의 장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룬 안전거리나 보유공지 같은 거리에 관한 규정들은 화재 시 발생하는 복사열의 강도와 전파 속도를 과학적으로 계산한 결과물일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에 관한 규정들, 예를 들어 오괴탱크 점검 주기 12년이나 기록 보존 기간 25년 같은 숫자들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마도 금속의 부식 속도, 재료의 피로 한계, 그리고 법적 책임의 소멸시효 같은 다양한 시간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가 아닐까요? 이처럼 법규의 숫자 뒤에 숨겨진 과학적, 사회적 맥락을 상상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깊이 있는 학습일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